오늘은 야반도주한 청산과부 며느리가 눈만 감으면 자기를 찾아 헤매는 아들이 꿈에 나타나 사랑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다. 방문을 열어보니 횡댕그렁했다.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다르더니 기어코 야반도주한 것이다. 어제 저녁나절 5살 난 아들 손을 잡고 장터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다. 그런데 손자가 솜을 두둑이 넣은 비단바지에 공단 조끼를 입고 깨옷을 먹고 있었다. 저 새 옷은 어디서 났지? 저 엿은 누군가가 사준 것이 틀림없다. 할머니도 깨엿 하나 드세요. 3대 독자 손자 녀석이 주는 깨옷을 받아들고 목이 맨 시어머니 강 씨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 밤이 되자 강 씨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며느리 방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감기에 걸려 그런지 눈물, 콧물이 나는구나. 손자 녀석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지자 며느리의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기어코 사달이 난 것이다. 며느리 박 씨는 서당 훈장의 딸이었다. 당시로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 한 수쯤은 흉내를 낼 줄도 알았다. 16 꽃같은 나이에 같은 또래와 혼담이 오갔고 3대 독자로 자식이 귀한 집안으로 시집왔다. 신랑은 성품이 고왔다. 신혼 초야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짓을 해서 당신을 울게 하지 않겠소. 그 맹세는 반년도 못 가 산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잔치집 국밥을 먹고 돌아온 신랑이 마당에서 쓰러지더니 토사광난을 했다. 박 씨는 밤새도록 신랑의 등을 문질렀다.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등을 비볐다. 날이 밝을 무렵 신랑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그 손이 축 늘어지는 순간 박 씨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신랑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박 씨는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상복을 입었고 청산과부가 되어 유복자를 낳았다. 박 씨가 과부가 된 뒤 동네 사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젊고 이쁜 데다가 살결까지 흰 과부는 동정과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밤에 아이를 젖먹여 재운 박 씨는 자기의 손을 스스로 꽉 붙들고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직 나이가 20도 안 되었는데. 살결은 살아있고 몸도 숨 쉬고 있는데 독수공방 남편의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 강 씨는 처녀 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17에 시집오던 날 가마 속에서 강 씨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신랑 얼굴도 못 본 채였지만 여자는 시집을 가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들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 첫날 밤 신랑은 어설프고 급했다. 그래도 강 씨는 눈을 꼭 감고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했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 시집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3년을 구박받았다. 남편은 말없이 등을 돌렸고 성질 급한 시어르는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집어던졌다. 그녀는 밤마다 장독대 근처에서 울며 빌었다.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며느리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소갈증에 걸려서는 합병증까지 겹쳐 남자구실은커녕 제대로 굴신도 못한 채 1년 12달 사랑에 누워 있었다. 며느리의 손자를 둔 할머니지만 이제 나이 겨우 41인데 남편이 강 씨의 치마를 벗긴 게 15년 전 일이었다.
어쩌겠나 강 씨는 남자에 대한 욕망을 죽였다. 봄이 와도 여름밤 바람이 치마폭을 들어올려도 눈을 질끈 감고 죽였다. 아들 키우고 며느리 받고 손자 안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욕망을 다 죽였다. 며느리가 야반도주하자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신랑은 병들어 골골거리고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나는 또 버려졌구나. 하지만 4대 독자 동우는 남았다. 이제 겨우 5살이지만 곧 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장가를 갈 것이다. 손자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남은 소원은 그것뿐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뒷집 머슴 바우는 무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을 뿐 아니라 눈빛까지 맑았다. 그는 앞집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연은 어떻게든 인연이 되기 마련인지 앞집의 장작을 패주는 일이 생겼다. 과부집 장작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말없이 패주었다. 희한하게도 남자라고는 통 안 보이는 그 집을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마침내는 지붕이형까지 엮어주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앞집 며느리의 얼굴도 제대로 몰랐다. 박 씨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대문 안에서 앞집 머슴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봄날 저녁 바우가 개울가에서 씻는 것을 며느리 박 씨가 보았다. 윗도리를 벗은 머슴의 등짝이 황소 등짝처럼 넓었다. 며느리 박 씨는 눈을 돌렸다. 그런데 돌아서도 그 등짝이 눈에 밟혔다. 밤새 밟혔다. 사흘이나 밟혔다. 그것이 욕망인 줄은 알았다. 죄인 줄도 알았다. 그러나 22살의 몸은 머리보다 정직했다. 바우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년을 넘게 담장 하나 두고 참았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박 씨가 귀하게 느껴져서였다. 그러나 밤이 익으면 저절로 벌어지듯이 박 씨는 뒷집 머슴과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눈이 맞았다. 두 사람은 그날 첫 새벽에 나루터에 가서 척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백리남짓 떨어진 마을에 닿았다. 둘이 강을 건너 도망친 첫날 밤 바우는 박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박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욕망보다 먼저 온 것은 이상하게도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욕망이 천천히 몸속 저 깊은 곳에서 몰려왔다. 파도처럼 남자를 임해하는 여자와 여자라고는 생전 처음인 수총각은 자연이 시키는 대로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가져온 폐물과 머슴이 몇 년 모은 세경으로 장터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다. 어깨가 떡 벌어진 25총각과 이제 22밖에 안 된 청상과부가 함께 있으니 긴 세월 참았던 욕망이 밤이고 낮이고 터져나왔다. 한 달쯤 지나자 끝없이 솟아오르던 욕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욕망의 끝엔 허전함이 뒤따른다. 설날이 가까워지자 박 씨는 밤마다 아들 동우가 꿈에 보였다. 꿈속에서 동우는 언제나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들 꿈을 꿀 때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코를 고는 바우의 두꺼운 팔 아래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동우는 지금 누구한테서 눈썹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그 몸날 밤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있을까? 시어머니가 해주겠지. 해주시겠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주면 동우가 웃을까? 바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따리를 쌌다. 자는 줄 알았는데 등을 돌리고 누운 채로 말했다. 아씨 괜찮소. 그냥 가시오. 아씨 자식이 거기 있잖소.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박 씨는 문을 닫으며 한번 돌아봤다.
바오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등짝이 황소처럼 넓은 그 등짝이 그때만큼은 작아 보였다. 백리박 시집에도 금음날이 다가왔다.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새는 법이야. 이렇게. 할머니는 만두를 빚으며 밀가루를 눈썹에 발랐다. 손자를 웃게 하려고 할머니가 흰 눈썹을 만들었지만 손자는 웃지 않았다. 저 소리. 손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할머니가 얼어붙었다. 손자가 뛰어나가자 대문으로 며느리가 들어왔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잃었다. 어머님도 우리 동우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 왔다. 어미야. 동우가 엄마 찾을 때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님 병세는 어떠세요? 소갈병이 냉큼 낫는 병이 아니지.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은 까불다가 깔깔 웃고 며느리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꼭 껴안고 잤다. 며느리가 돌아온 뒤 마을은 조용하지 않았다. 우물가에서는 물동이보다 혀가 먼저 출렁였다. 밤새 달아났던 년이 뻔뻔하게 돌아왔다지? 동우는 그 집 핏줄이 맞기는 한가? 몰라. 며느리 박 씨는 밖에 나갈 때마다 장옷을 깊게 눌렀었다. 시어머니 강 씨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과부 몸이 가만히 있겠어? 핏기가 도는걸.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그럼 내 몸은 돌덩이냐? 사내만 사람이고 여자는 나무 토막이냐? 우물가가 얼어붙었다. 그날 마을은 처음으로 이 집안 여자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제삿날 문중어른들이 들이닥쳤다. 집안 망신이다. 그 과부를 내보내라. 말없이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 집 장손은 동우요. 동우 어미를 내보내면 장손도 내보내라는 말입니까? 여자가 흠이 있으면 우리 가문 족보가 더럽혀진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족보는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사랑방에 누운 병자를 수십 년 구안하고 있는 사람은 저이고 제비새끼 같은 제 아이 배를 채우는 건 제 어미입니다. 그 말에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섰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중 어른들은 더 말하지 못했다. 두 여자가 고개를 빳빳이 세운 모습을 처음 본 까닭이었다.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다. 그러자 박 씨에게 또 춘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떡판처럼 넓은 데다 가슴에 털이 숭숭 난 남정네의 품에 안기고 싶어진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봄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봄은 신분도, 처녀도, 과부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장옷을 덮어쓰고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저녁나절 돌아와서는 상상도 못할 말을 했다. 어미야, 나루터 주막이 우리 것이 되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주막을 떠맡았다. 주막을요? 우리 집안이 뭐 번드르르한 양반도 아니고 욕할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속삭였다. 나는 너만한 나이에 3번이나 죽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나루터 주막을 떠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야반도주한 뒤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꿰고 있었다. 겉모양만 번드레한 제대로 된 양반도 아닌 집안, 가난하고 병든 남편과 손자 하나가 전부인 삶. 내가 막아도 저 애는 또 나갈 것이다. 욕망을 어떻게 막나. 데리고 살아야지. 며느리를 내치지 못하면서도 붙잡아둘 수도 없었던 시어머니는 욕망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난데없이 주막집 주모가 됐다. 며느리는 닷새 동안 주모가 되었다가
이틀은 집에 와서 아들 동우를 얼싸안았다. 그 이틀은 시어머니가 주모가 되었다. 주막집 주모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손님들이 주는 막걸리도 한 잔씩 받아 마시고 객들이 엉덩이를 툭툭 쳐도 웃어 넘기는.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덩치 큰 소장수에게 짓눌려 회포를 풀고 나서는 무릎을 쳤다. 이것이 모두 시어머니의 뜻이라는 걸. 소장수에게 짓눌리던 밤, 박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에게도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41에 논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울었을 그 밤이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가여웠다. 눈이 내리고 봄이 오고 장날이 돌아오고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시어머니가 주막에 오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졌다. 밤늦게 30대 중반쯤 되는 선비가 주막에 들어와 갓을 벗고 눈을 털었다. 저녁상을 들고 들어간 시어머니의 엉덩이를 선비가 치자 강 씨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도망쳤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등줄기가 후끈하고 귓불이 달아올랐다. 손이 떨렸다. 그러다가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다. 내 몸에 아직 춘정이 남아있단 말인가. 손자를 둔 할머니지만 이제 나이 41. 남편이란 게 소갈병으로 마누라 치마를 벗긴 게 15년 전. 강 씨는 순간 깨달았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어서 강 씨는 그날 밤 논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울었다. 남편 병 때문에 운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불쌍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불쌍했다. 아직 봄이 남아있는 몸을 가진 채 겨울 주막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는 자기가 너무 가여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산삼을 캐서 아버지의 병을 고친 효자. 지렁이국을 끓여들여서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며느리. 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특성상 때에 따라 어디선가에서 들은 듯한 이야기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원전의 줄거리가 그러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꼭지. 부모님께 효도하니 부자 되고 과거까지 급제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젊은 내외가 80 노모를 모시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다. 남자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는데 살림이 어려워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떡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을 모내게 할 때가 되어 선비는 동네 사람들과 논에서 모를 심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아내가 아기 젖을 먹일 겸 점심밥을 준비하러 집으로 가는데 웬 수염이 하얀 노인이 정신을 놓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여인이 그 노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배가 고파 그런지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었다. 보다 못한 여인은 아이를 달라고 하여서는 한나절 동안 퉁퉁 불어있던 자신의 젖을 아이의 입에 물렸다.
아이가 그 젖을 빨아먹고 정신을 차리자 노인은 그 여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 여인은 노인에게 저기에서 바깥 주인이 모내기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 계시면 제가 점심을 해오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에 집으로 갔다. 여인이 집 안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솥에 삶아 놓았다. 그걸 좀 건져다가 다오. 여인이 솥뚜껑을 열어보니 정신이 혼미한 시어머니가 아이를 닭으로 오인해서는 푹 삶아 놓은 것이었다. 여인은 죽은 애를 수습하여 집동 속에 묻어두고서 닭을 한 마리 잡아서는 시어머니께 점심으로 삶아들인 뒤에 밥 광주리를 이고 밭으로 나갔다. 남편은 점심이 늦게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노인이 옆에 있는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노인은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이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여인의 밥이 너무 적은 것을 보고 자기에게 준 밥이 반을 떠서 여인에게 주었다. 여인은 남편과 함께 해질 무렵까지 일을 한 뒤에 집으로 갈 채비를 하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우리 집이 누추하기는 하지만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주무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노인은 그 집안을 구경하고 싶던 참이어서 내외를 따라 그 집으로 갔다. 노인이 그 집에 가보니 집 마당 한쪽에 묘가 있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이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 여인은 남편에게 낮에 노모가 젖먹이를 닭인 줄로 잘못 알고 죽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했다.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애를 안고 가서 묻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고 선비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면서 울었다. 내외가 하는 얘기를 들은 노인이 부부를 불러 자기가 안고 있는 젖먹이를 보였다. 놀랍게도 그 아이가 자기 아들과 꼭 같았다. 여인이 급하게 집동 속에 가서 보니 아이가 없었다. 부부가 노인을 보니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남편 되는 이를 불러서는 말했다. 부친의 묘를 좋은 자리에 모셔야지. 집안에 모시면 되겠어. 없이 사는 형편에 아버지 묘터를 따로 잡을 수가 없어서 집안의 양지 쪽에다 모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터를 하나 잡아줄 것이니 이장을 하겠어.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부친의 시신을 파서 지고는 노인을 따라갔다. 산중턱에 이르자 한 곳을 가리키며 노인이 말했다. 여기에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땅을 깊이 파시오. 선비가 한참 땅을 파니 노인이 그만 파라고 하였다. 노인이 광 안으로 들어가 땅속을 자세히 살피더니 한 곳을 가리키며 선비에게 들여다보라고 하였다. 선비가 땅속을 살펴보니 그 안에 옥이 박혀 있고 그 아래에 붕어가 왔다 갔다 노는 것이 보였다. 지금 본 것처럼 이 아래에 못이 있다오. 여기에 묘를 쓸 것 같으면 이 못이 터져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그리 아시오.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그곳에 아버지의 뼈를 묻고 봉분하였다. 그때 노인이 말하였다. 이제 옥관자 서말이 나고 내일 아침에 천석을 할 것이외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옥관자가 서말 난다라는 것은 후손 중에 높은 벼슬한 사람이 많이 날 것이란 말이지만 내일 아침에 천석을 한다 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노인은 이장하는 일을 모두 마치자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때 마침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웃에는 부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보통 때 별 왕래가 없었다. 양식을 구워줄 만한 집에서는 한두 번씩 곡식을 구웠으므로 염치가 있지 다시 찾아갈 만한 집이 없었다. 고민 끝에 선비는 과부를 찾아가서 말했다.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왔으니 곡식을 좀 꿔주십시오. 가을에 추수해서 갚겠습니다. 과부가 웃으며 말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의 부탁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비님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와 내외의 연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있는 몸인데 어찌 다시 내외의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인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화목하게 지낼 터이니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인연을 맺은 뒤에 살림 걱정 마시고 글 공부에 전념하시어 과거에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뒤에 과부의 청을 받아들였다. 과부와 인연을 맺으니 과부의 천석 살림이 모두 선비의 차지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살림살이는 두 아내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선비는 두 아내에게서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들도 모두 높은 벼슬을 하였다. 노인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은 것이다. 선비는 아마도 그 노인이 산신령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자기보다는 80 노모를 극진하게 모신 자기 아내의 효성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것이라 짐작했다. 두 번째 꼭지. 딸은 역시 셋째 딸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딸 셋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심심한 부자 내외가 큰딸을 불러서는 물었다. 너는 누구 덕에 편안히 먹고 사느냐? 아버님, 어머님 덕에 편히 먹고 삽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내외는 큰딸이 자기 내외의 공을 찬양하므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기특하구나. 어서 내 방으로 가거라.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러 물었다.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편히 지내느냐? 그거야 아버님 어머님 덕이지요. 기특하구나. 어서 내 방으로 가거라. 이번에는 셋째 딸을 불러 물었다. 너는 누구 덕에 편안히 먹고 사느냐? 아버님, 어머님 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 복으로 잘 먹고 삽니다. 셋째 딸 역시 같은 말을 할 줄 알았던 부자 내외는 화가 치밀어 올라 벼락치듯 큰 소리로 말했다. 뭐 내 복에 산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년이 있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아버님, 어머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지요. 셋째 딸은 입던 옷과 얼마간의 양식을 챙겨 소에 싣고는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집을 나섰다. 홧김에 나가라고 했지만 미련 없이 셋째 딸이 대문을 나가자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셋째 딸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마음먹고는 큰딸을 불러 말했다. 너 나가서 셋째에게 점심때가 되었으니 찬밥이라도 물에 말아서 먹고 나가라고 하여라. 큰딸은 셋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 똑똑한 셋째가 다시 들어오면 부모의 사랑이 그녀에게 쏠릴 것이고 재산을 분배할 때도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한 큰딸은 대문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때리려고 매들고 나오신다.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을 들은 셋째는 큰언니의 마음씀이 아주 얄미웠다.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큰언니가 동생에게 어찌 저럴 수가 있지? 얄미운 저 언니, 콱! 지네나 되어버려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언니는 정말 지네가 되어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부자 내외는 큰딸이 셋째를 데리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큰딸마저 들어오지 않으니 둘째 딸에게 셋째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둘째 역시 셋째가 없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문 밖에 두엄 위에 올라서서 외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혼내주려고 나오신다. 빨리 도망가라. 둘째 언니의 고약한 마음을 아는 셋째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중얼거렸다. 저 얄미운 둘째 언니, 버섯이나 되어서 두엄에서 살아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는 버섯이 되어 두엄의 뿌리를 받고 섰다. 부자 내외는 방 안에 앉아 한참 동안 기다렸으나 둘째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든 내외는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상인방에 부딪혀 봉사가 되었다.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된 부자 내외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보니 그 많던 재산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 끼니도 이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내외는 동가 숙서가식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돌며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한편 집을 나간 셋째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어느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므로 불빛을 보고 오두막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는 늙은 부모와 말을 캐서 생활하는 세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아들은 캐온 말을 삶아서 먹는데 첫째는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다 먹고 맛없는 부분을 조금 떼어서 부모님께 드렸다. 둘째도 역시 그렇게 하였는데 두 형들과는 달리 셋째는 맛있는 부분을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 그런 다음 맛이 없어 조금씩 잘라두었던 부분은 자기가 먹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 노인 부부에게 드리니 한 번도 이 밥을 먹어보지 못한 노인 내외는 싫다고 하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 역시 그녀가 주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셋째 아들은 그녀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은 뒤에 첫째와 둘째는 그녀에게 불친절하였으나 셋째는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였다. 이튿날 그녀는 새 총각이 말을 캐던 구덩이에 가보았다. 첫째와 둘째의 구덩이에는 똥, 진해, 뱀 등이 잔뜩 있었다. 그런데 셋째의 구덩이에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잔뜩 있었다. 그 집 가족은 원래부터 산중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금이 뭔지 은이 뭔지를 전혀 몰랐다. 그녀는 셋째에게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수레에 싣고 가서 팔아오라고 하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큰 집과 많은 논밭을 장만한 뒤 셋째와 혼이 나여 잘 살았다. 얼마 후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의 지나온 일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보내어 부모님을 모셔오게 하였다. 하지만 셋째의 고향에 심부름 다녀온 사람이 셋째의 부모님이 거지가 되어 떠돈다는 소식을 전했다. 셋째는 그 말을 듣고 통곡했다. 아무래도 자기 때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컷 울고 난 다음 그녀는 담장 한쪽을 헐어 무료 급식소를 만들자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급식소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매일 점심, 저녁을 무료로 대접하자 거린들이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자 금방 소문이 나서 조선 팔도의 거지란 거지는 다 모였다. 셋째는 날마다 급식소에 나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급식소를 연 지 석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는데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서 무척 낙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100일째 되는 날 오후에 앞을 못 보는 셋째의 부모가 나타났다. 그녀는 부모를 조용한 방으로 모셔 좋은 음식을 대접한 뒤에 말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 해보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이 말을 들은 장님 내외는 고생 끝에 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일, 함부로 셋째 딸을 쫓아낸 뒤에 그 인과응보로 장님이 되어 고생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장님 내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셋째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때 쫓아낸 딸이 여기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장님 내외는 깜짝 놀라 내가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라고 하며 눈을 비볐다. 그러자 멀었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지성으로 봉양하며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세 번째 꼭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산삼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자가 온갖 약을 다 구하여 써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효자는 아버지의 병에 산삼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산이란 산은 모두 다니며 산삼을 찾았다. 산삼을 찾아 헤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니 좀 이상스러운 풀이 있었다. 그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뿌리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효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한 뿌리를 들고 이웃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드리려고 산에서 캤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그걸 받아서 보니 틀림없는 산삼이었다. 노인은 효자가 캐온 산삼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 그거 뭐 별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냥 풀이네. 여기에 놓아두고 가게나. 이 말을 들은 효자는 그걸 그대로 놓고 집으로 왔다. 효자가 산삼을 두고 가자 노인은 좋아하면서 그걸 다려서 먹었다. 그런데 노인은 산삼을 먹은 뒤에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앞이 아주 보이지 않아 장님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효자는 의원이 별스러운 것이 아니라고는 하였지만 애써 캐온 것이니 버리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집에 두었던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다. 효자의 아버지는 그걸 잡수시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옛날 어느 성인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네 번째 꼭지, 하늘을 감동시킨 며느리의 효성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젊은 내외가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젊은이는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품팔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끼니를 잇기조차 힘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집에 그대로 있다가는 새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어. 나는 오늘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려고 하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올 터이니 나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오. 그건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떠난 뒤로 그녀는 품팔이를 하기도 하고 밥을 얻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역시 살기가 어려운 데다가 장마철이 되니 일거리도 없고 밥을 얻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녀는 자기 배가 고픈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다. 그녀는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냇가에서 지렁이가 들썩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렁이 몇 마리를 잡아 깨끗이 씻어 솥에 넣은 다음 물을 조금 붓고 끓였다. 한참 끓인 뒤에 국물을 떠먹어 보니 맛이 괜찮았다. 지렁이 국을 어머니께 드릴까 말까 망설이던 그녀는 며칠 굶은 어머니께 이거라도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어머니께 떠다 드렸다. 어머니는 지렁이국을 먹으며 말했다. 얘, 이게 웬 고깃국이냐? 참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고깃국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본 그녀는 매일 지렁이를 잡아 국을 끓여드렸다. 어머니는 맛있는 고깃국을 아들과 함께 먹지 못하고 혼자 먹는 것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지렁이국을 먹을 때마다 국건더기를 하나씩 건져서 며느리 몰래 자리 밑에 숨겨두었다. 집을 떠난 젊은이는 얼마 동안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받은 돈을 미천으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등에 지고 갈 만큼의 식량과 반찬거리 등을 준비하여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가 굶어 죽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뵈니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보다 좋았다.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굶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다. 어미가
매일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주어서 잘 먹었다. 맛있는 고기를 나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너 주려고 숨겨두었다. 자, 이거 받아라. 어머니가 자리 밑에서 꺼내주는 것을 보니 그것은 지렁이었다. 이를 본 아들이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니 그건 지렁이 아니에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뭐야, 이게 지렁이라고? 어디 보자. 깜짝 놀란 어머니가 손에 든 것이 진짜 지렁이인가를 보려고 눈을 끔적끔적하였다. 그러자 벼랑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다. 아들아,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온 세상이 다 보인다. 며느리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